추석 저녁 한옥의 마당에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박순자 할머니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차분히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48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순자에게는 마당의 모든 돌멩이, 처마의 모든 기둥이 소중한 추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 정은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빈털터리 노인네가 집 하나 붙들고 고집 피우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순자의 손이 찻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마당 건너편에서 은정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은정은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을 했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현실을 좀 보세요. 이 낡은 집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러십니까? 순자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은정아, 이 집이 뭐요? 기와는 깨지고 벽은 금가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나오는 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들 민호는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있고 저희는 전세살이나 하고 있는데요.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죠. 목소리 좀 낮춰라. 이웃들이 다 듣는다. 듣게 놔두세요. 어차피 동네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정씨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이에요.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정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민호는 한때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지만 작년에 큰 계약이 틀어지면서 모든 걸 잃었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멀리서도 들렸다고. 오빠 잘 왔네요.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봐요. 이 집 정말 팔아야 한다고요.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사실 은정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는 느낌이었어요. 민호야,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26살 때부터 갖고 온 곳이란다. 너를 낳고 기르고 내 아버지 장례도 여기서 치렀어. 어떻게 그냥 팔 수가 있겠니? 은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상에 젖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데요. 민호 오빠 빚만 3억이에요. 3억. 이 집 팔면 빚도 갚고 어머님도 좋은 요양원에 모실 수 있다고요. 요양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순자 앞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벌써 알아봤어요. 분당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이에요. 시설도 좋고 간병 서비스도 훌륭하다고 하던데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순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어요. 싫다. 절대 안 간다. 왜요?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이 집이 내 전부야.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시집 와서 반백년을 살았어. 마당의 감나무도 부엌의 찬장도 심지어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까지도 내겐 소중한 추억이란다. 은정이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쌌습니다. 추억으로 밥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그때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던데.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가족끼리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좀 커졌네요.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간 후 은정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서류에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녀의 등은 꼿꼿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니. 이 집은 절대 팔지 않겠어. 은정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은정의 표정에서 결단을 내린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사업 실패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한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녀는 마당에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은정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엌으로 나가 보리차를 끓이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이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가는 걸까 싶어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찍 나가네. 보리차가 끓는 동안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감나무 아래서 빨래를 널다가 옆집 김씨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순자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꽤 크게 들리던데. 순자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었어요. 아, 그냥 가족끼리 의견이 좀 안 맞았던 거예요. 별일 아닙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참 다르더라고.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은정과의 갈등은 어제만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둘 사이는 계속 서먹했어요. 오전 10시쯤 민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해장국을 끓이고 있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어젯밤 일로 미안해요. 순자는 국자로 국물을 젓고 있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내 처지도 이해하니까. 하지만 엄마 마음도 알아요. 이 집이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민호는 식탁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어요. 민호야, 사업이 그렇게 안 좋아? 사실 은정이 말한 게 맞아요. 빚이 3억 정도 돼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이 어머니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돈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매달 이자만 600만 원씩 나가요. 지금 하는 일로는 감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은정이가 집을 팔자고 하는 거예요. 순자는 해장국을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의 괴로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만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민호는 숟가락을 들다가 말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가진 게 이 집밖에 뭐가 더 있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요? 은정은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젯밤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어디 갔다 와? 은행 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들렀고요. 순자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부동산에 갔다는 말이 불길했어요. 부동산은 왜? 은정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은정이 꺼낸 서류 중 하나는 부동산 감정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은행 대출 관련 문서였어요. 이 집의 현재 시세가 13억 원이에요. 위치가 좋아서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13억이나 돼? 네. 하지만 여기서 대출금 5억을 빼면 실제로는 8억 정도 남죠. 그걸로 오빠 빚 갚고 어머님 요양원비 내고 저희도 새 집 마련할 수 있어요. 순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했잖니.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은정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어요. 분당 실버파크라고 하는 곳인데 시설이 정말 좋아요. 개인 방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관심 없어. 월 이용료가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집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머님 연금하고 합치면 여유 있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은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고집만 부리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봐야죠. 현실? 내 현실은 이 집이야. 이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고 너희를 키웠고 모든 추억이 여기 있어. 추억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순자가 돌아서며 쏘아봤습니다. 그럼 넌 이 집이 그냥 돌덩어리 같아? 솔직히 말하면. 네. 낡고 불편한 집일 뿐이에요.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느낌이었어요. 민호가 중간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한테는 정말 소중한 곳이야. 오빠도 참. 그럼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요? 이자만으로도 우리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건 법정 후견인 신청서예요. 뭐라고? 어머님께서 계속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해드려야 할 수도 있어요. 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위협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 말이니? 민호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은정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3억 빚에 압박받는 게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은정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그리고는 민호의 팔을 잡아 끌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와서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건 남편 민수였어요. 순자가 29살 때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기념으로 심었던 나무였죠. 이제 그 나무도 40년이 넘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어려운 처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은정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법정 후견인이라는 단어가 특히 무서웠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은정과 민호가 자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특히 은정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정이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날 오후 순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는데도 그의 옷가지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정장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하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회색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와 함께 접혀진 종이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종이를 펼쳐보니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그것도 순자에게 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순자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미안해요. 살아생전에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요. 먼저 당신이 걱정할 것 같아서 말해두는데 우리 집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은행 대여금고 열쇠예요. 하나은행 종로지점 217번 금고입니다. 거기에 당신을 위해 남겨둔 것들이 있어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서 가서 확인해 보세요. 특히 민호나 은정이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어요. 이제라도 당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민수가.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비밀로 뭔가를 남겨둔 것 같았어요. 은행 대여금고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다시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특히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아들에게도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요? 그날 저녁 은정과 민호가 또다시 속삭이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부동산 사장이 직접 온다고 했어. 어머님한테 한 번 더 설득해보자고. 엄마가 쉽게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어머님이 혼자서는 이 큰 집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나은행 종로 지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평소 멀리 나가는 일이 별로 없던 순자에게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대여금고를 찾고 싶다고 하니 직원이 신분증과 열쇠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금고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217번 금고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몇 개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어요. 대충 세어보니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서류들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체인점 민수네 집에 지분 증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40%나 되는 지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식당은 내가 20년 전에 친구와 함께 시작한 거야. 겉으로는 내 이름을 빼고 조용히 투자했어. 지금은 강남에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배당금이 나와. 작년에만 8천만 원을 받았어. 통장은 내 이름으로 만들어서 자동이체로 들어오게 해뒀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큰일을 혼자 해왔다니요. 그리고 자신 몰래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뒀다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매년 큰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재 잔액만 해도 3억 원이 넘었어요. 순자는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돈으로 집을 지키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민호한테 줄 필요 없어요. 아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당신이 평생 고생한 만큼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줬다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안도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 사실을 은정과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의 편지에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이 빚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은정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끄는 은정이 순자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침부터 안 계시던데. 응. 그냥 병원에 좀 갔다 왔어. 순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남편의 비밀을 말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언제 어떻게 털어놓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 나무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통장과 서류들을 베개 밑에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비밀이 너무 컸거든요. 3억이 넘는 돈이면 민호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텐데 정말 아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은정이 말끔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손님이 오셔요. 손님? 부동산 전문가분이요. 집을 정확히 감정해 보시겠다고 하시네요. 순자의 손이 국자를 든 채로 굳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니 또 집을 팔라는 압박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와? 어머님께서 계속 현실을 모르시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죠. 이 집이 얼마나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민호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자는 게 일상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빠, 부동산 김 사장님이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했어요. 집 상태를 정확히 체크해 보시겠다고. 민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얘기만. 아니야. 관심 없다고 했잖니. 은정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실 도피는 그만하세요. 이 집 지붕은 비가 새고 보일러는 고장나고 전기 배선도 낡았어요. 70살 넘은 분이 혼자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이 집을 못 지킨다고. 48년을 지켜온 집을 이제 와서 못 지킨다고. 고집만으로는 안 되죠. 돈이 있어야 관리도 하고 수리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없다고.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베개 밑에 숨겨둔 통장과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은정과 민호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이것 좀 봐.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통장을 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잔액이 3억 2천만 원? 은정도 급히 다가와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순자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어제 은행에 가서 찾아왔어. 민호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강남 한정식 체인점 지분 증서를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아버지가 식당 사업을 하셨다고요? 조용히 투자하신 거야. 매년 배당금도 나와. 작년에만 8천만 원을 받으셨어. 은정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것 같았어요. 그럼 이 돈으로 오빠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 내 아버지가 편지에 쓰셨어. 민호한테 줄 필요 없다고, 아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순자는 남편의 편지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글씨를 보며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믿지 못하셨나 봐요. 그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으셨던 거야. 은정이 갑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 어른이 된 자식은 자기 일을 책임져야 해.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빚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내 돈은 이 집을 지키는 데 쓸 거야. 민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댈 거니? 45살이나 됐잖아. 그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은정이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 집에서 혼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넓은 집에서 외롭게 살면서 돈만 쌓아둘 거예요? 외롭지 않아. 이 집 자체가 내 친구야. 마당의 나무들, 부엌의 찬장, 모든 게 내 친구지. 그건 그냥 물건들이잖아요.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건?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 내 인생이 스며 있어. 내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니?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은정이 서둘러 문을 열러 나갔어요. 아, 김 사장님 오셨군요. 김 사장이라는 4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측정 기구들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은정 고객님이죠? 집 감정 의뢰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남자를 째려봤습니다. 누가 부르래? 나가. 김 사장이 당황하며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은정이 민망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나 봐요. 아니야, 처음부터 싫다고 했어. 순자는 김 사장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집 팔 생각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김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은정과 민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이만 들어가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민호도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어. 내 아버지 뜻이니까. 그날 저녁 은정은 전화 통화를 하며 뭔가를 의논하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순자의 귀에는 들렸어요. 네, 그런 방법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어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정이 또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남긴 든든한 뒷배가 있었어요. 무엇이 와도 이 집만은 지켜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순자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 더 차갑게 변했어요. 아침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식사 시간에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박순자님 맞으시죠? 등기후 편이 왔는데요.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낸 곳을 보니 강남구청 사회복지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뜯어보니 공식적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고령자 생활능력조사 통지서.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군가가 순자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순자는 서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은정이 노트북을 하고 있었어요. 은정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은정이 서류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의 안전을 위해서 신청한 거예요. 내가 언제 신청하래? 제가 했어요. 어머님께서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왜 그런 일을? 어머님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가스불 끄는 걸 잊으셨고. 그건 한 번 실수한 거잖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큰일 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죠.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능력한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너,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거니? 은정이 일어나서 순자와 마주 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고? 내가 70년을 살면서 스스로 잘 관리해 왔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바로 그때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서류를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신고했어. 생활 능력이 없다고. 민호는 서류를 읽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아, 이게 정말이야? 오빠도 알잖아요. 어머님 혼자서는 힘드시다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께서 대화로는 안 통하시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해? 내가 언제 대화를 거부했어? 집 팔기 싫다고 고집만 부리시면서 무슨 대화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강요야. 은정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커요. 크면 어때? 내가 좋다는데.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민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우면 해결될 게 없어요. 하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머님 편만 들지 마세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요. 나는 아무 편도 안 들어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평화? 빚에 쫓기면서 무슨 평화예요? 그때 또다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김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은정이 반갑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미영 사회복지사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혹시 박순자 어르신이세요? 순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신고가 들어와서요.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독거노인? 나는 혼자 살지 않아요.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김미영 사회복지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신고서에는 혼자 거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은정이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게 저희가 곧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요. 그럼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사회복지사는 체크리스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능력, 안전관리 능력, 인지 능력 등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순자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질문 몇 개만 드릴게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9월 9일이요.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재명이요. 순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인지능력은 전혀 문제 없으시네요. 그럼 집안을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은정이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부엌이에요. 보시면 가스레인지가 좀 낡았죠? 어머님께서 가끔 끄는 걸 깜빡하세요. 그런 적 없어. 어머님 저번 주에 분명히. 사회복지사는 가스레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화장실도 좀 봐도 될까요? 화장실을 본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 보이네요. 넘어지실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미끄럽지 않아요. 내가 매일 청소해요. 하지만 안전바가 없어서 위험해 보여요. 은정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조사가 끝난 후 사회복지사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이나 기본적인 생활 능력은 문제 없으십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은정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일단 안전시설 개선을 권합니다. 화장실에 안전바 설치, 가스 차단기 설치 등이요. 그리고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진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나간 후 은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니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가 생각보다 건강하시네요. 순자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표정을 보니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더 강한 결단이 엿보였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집 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은정은 순자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민호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잠깐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마침 은정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은정의 눈에 묘한 빛이 번뜩했습니다. 요즘 자주 그러세요? 아니야, 오늘만. 혈압이 높으신가 봐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순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은정의 권유로 동네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단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의사 선생님께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70세 노인이 혼자 생활하기에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요? 의사는 일반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글쎄요, 낙상 위험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요. 만약에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어머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없어. 멀쩡해. 의사도 순자를 진찰해 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으셔야 해요. 알겠어. 며칠 후 순자는 우연히 은정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은정이 베란다에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고 있었는데 바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변호사님. 그런 방법도 있군요. 성년 후견인 제도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년 후견인이라는 말이 불길하게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자는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성년 후견인이 뭔지 아니? 성년 후견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대부분 그렇죠.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들을 후견인이 하게 돼요. 순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은정이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모든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어요. 박순자 어르신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창호 변호사입니다. 정은정 씨가 상담을 의뢰하셨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정이 변호사까지 부른 거였어요. 무슨 상담인데요? 가족 간 재산 분쟁 관련해서요.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순자는 마지못해 변호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은정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변호사님 오셨군요. 안창호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가족들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순자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건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이에요.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님께서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려고 하세요. 저희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안 살아. 너희랑 같이 살잖아. 하지만 저희는 곧 이사를 가야 해요. 그럼 어머님께서 혼자 남게 되죠. 안창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탁 설정이에요.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어르신은 수익만 받으시는 거죠. 싫어요. 두 번째는 가족 신탁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관리를 맡는 거예요. 은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관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동의가 필요해요.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세 번째 방법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르신께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나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치매나 정신질환 또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소견이 나와야 해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구나. 안창호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희는 어르신을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래?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죠. 변호사가 나간 후 순자와 은정은 서로 마주 섰습니다. 둘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극단적?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누군데? 빼앗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 웃기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내 돈이야.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런다고. 그럼 뭐 때문에? 내 안전? 건강? 그런 걸 진짜 걱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어머님께서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시잖아요. 대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강요를 거부한 거야. 그때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오해받을 줄 몰랐어요. 순자도 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니? 정신병자 취급해. 민호는 양쪽의 말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면 해결될 텐데. 하지만 순자와 은정 모두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은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법정에서 싸워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남편의 옛 친구인 김영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호야, 나 순자야.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김영호는 민수와 대학 동창이었고 지금은 중견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순자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네, 오늘 오후에 갈게요. 오후 3시쯤 김영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법정에서는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형수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고마워. 앉아라. 순자는 김영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정의 압박, 사회복지사 조사, 그리고 어제 다녀간 변호사 얘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김영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형수님, 상황이 심각하네요. 며느리분이 성년후견인 제도까지 언급했다고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무서운 건가? 만약에 법원에서 후견 개시 결정이 나면 형수님의 모든 권리가 후견인에게 넘어갑니다. 재산 처분, 거주지 결정, 모든 법적 행위를 후견인이 대신하게 돼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후견 개시 결정은 쉽게 나지 않아요. 의사의 정신감정, 가정법원의 심리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과 민호가 들어왔어요. 은정은 김영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영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민수 씨의 친구였고요. 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부른 것을 직감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김영호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형수님께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셔서요.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상담이에요? 순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야. 은정이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적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적으로 만든 건 너야. 김영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죠. 정은정 씨, 혹시 성년 후견인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은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의 안전을 위해서요. 어떤 근거로요? 어머님께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계속하세요. 집을 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고집만 부리시고. 김영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의견 차이일 뿐 판단 능력 부족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본인의 권리예요. 하지만 가족이 모두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의 빚을 부모가 책임질 이유는 더욱 없고요.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를 도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저희도 가족인데. 김영호는 민호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하지만 그건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해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순자가 김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은정이가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가정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형수님의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는 얘기야? 아니요. 법원이 지정한 의사가 진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형수님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후견 개시 결정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은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완고함은 정신적 제약 사유가 아닙니다. 치매나 정신질환 같은 명확한 질병이 있어야 해요. 그때 김영호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무슨 소송?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이나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요. 은정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협박이라니. 저희가 언제 협박했다고 그래요? 김영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 처분을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의학적 근거 없이 정신적 제약을 주장하는 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이에요. 그 걱정이 진심인지는 결과로 판단하게 되죠. 만약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본인들의 빚을 갚으려 했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은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영호의 지적이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김영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수님, 일단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재산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신청서예요. 그게 뭐야? 다른 사람이 형수님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하면 금융거래나 부동산 처분에 제한을 걸 수 있어요. 순자는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은정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도 작성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유언장? 형수님의 진짜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남길지, 어떤 조건으로 남길지를 정해두는 거죠. 은정이 견딜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희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거예요? 순자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배제한 건 너야. 처음부터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잖아. 어머님. 이제 와서 어머님이라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까먹었어? 민호가 중간에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은정아, 제발 그만해요.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순자와 은정 사이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상황이었어요. 김영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일단 서류 정리해서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어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에서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면 즉시 연락 주세요. 고마워, 영호야. 김영호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 법정으로 향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은정은 민호의 팔을 잡아 끌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격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어머님이 변호사까지 부르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김영호 변호사가 다녀간 지 이틀 후 순자에게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은정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한 거였어요.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순자는 통지서를 들여다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김영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형수님,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서워, 영호야. 내가 정말 법정에 서야 하는 거야?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형수님께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날 저녁 민호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엄마,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해요? 내가 말려봐. 내 아내를. 은정이도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이미 신청서를 냈으니까.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어느 편이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건 너무 가혹했거든요. 엄마, 저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평화? 내 아내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데 무슨 평화야? 은정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순자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너도 엄마가 고집불통 늙은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아내 편을 들면서 뭐라고? 민호는 할 말을 잃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부부싸움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오빠, 어머님이 너무 심하세요. 은정아, 그래도 우리 엄마야.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요.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것이었어요. 김영호 변호사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형수님,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가정법원에 도착하니 은정과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은정은 역시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안창호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 한 분과 참여관 두 분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엄숙해서 순자는 긴장이 됐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먼저 은정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안창호 변호사가 일어나서 설명했습니다. 신청인 정은정 씨는 시어머님인 박순자 씨의 일상생활 능력 저하를 우려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첫째, 비합리적인 판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큰 집에 거주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둘째,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거나 미끄러운 화장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대화나 설득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조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판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멀쩡합니다. 비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제 집을 제가 지키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김영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신청인 측의 주장은 모두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계속해 주세요. 박순자 씨는 최근 병원 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인지 능력도 전혀 문제 없고요. 단지 가족과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소견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정신과 의사의 진단 결과가 낭독됐습니다. 박순자 씨는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우수하며 판단력과 기억력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한 정신적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였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은정 씨,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은정이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어머님께서 가족을 외면하고 계세요. 아들이 빚에 시달리는데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건 도덕적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신청인은 본질적으로 피신청인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이 되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남편의 빚을 갚으려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은정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차분했습니다. 정은정 씨, 만약 후견인이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은정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던 계획이 맞았거든요. 판사가 순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순자는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48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꾼 곳이고 아들을 키운 곳이에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을 팔아서 아들 빚을 갚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제 의무가 아닙니다. 45살 된 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죠. 돈이 있으면서 가족을 안 도와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순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오직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정은정 씨의 성년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은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피신청인 박순자 씨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산 관리 능력 또한 충분합니다. 가족 간 의견 차이는 후견 개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을 나온 후 김영호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수고하셨어요. 완전한 승리예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가족과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게 정말 기쁜 일일까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무엇이 미안해?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은정이 편만 들어서. 이제라도 알면 됐어.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내가 스스로 일어섰으면 좋겠어. 엄마, 빚은 내가 해결해야 해. 엄마가 도와주는 게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은정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친정에 가서 좀 있을게요. 머리를 좀 식혀야겠어요. 순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보리차를 마시는데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민호가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이대로 지낼 거야. 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외롭지 않으실까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이 집 자체가 내 친구니까. 며칠 후 순자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마당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웃음소리가 한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야, 혼자 살기 어렵지 않아? 전혀. 오히려 편해. 며느리는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 돌아오고 싶을 때 오겠지.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야. 언젠가는 화해하게 될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감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순자는 그 새순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은정이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네. 생각을 정리하고 왔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순자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면 됐지. 앞으로는 어머님 뜻을 존중하겠어요. 이 집도 어머님의 선택도.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민호 빚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돕지 않을 거야. 네, 알겠어요. 저희가 해결할게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 순자는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터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를 지켜낸 것이었으니까요. 감나무 새순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희망찬 봄이 오고 있었어요.